여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건설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는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를린 중앙역을 걷다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8시 30분이었죠. 기차들이 항상 그렇듯이 정확하게 도착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선 늘 그렇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독일 기술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기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마틴이에요. 독일 출신 철도 전문가죠. 20년 동안 유럽 전역의 기차와 철도를 다뤄왔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어요. 모두들 제가 유럽 최고의 철도 엔지니어 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웨버 국장님이셨죠? 안녕하세요, 마틴.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임무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새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죠.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을 따냈습니다. 웨버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우디 정부에서는 그들의 작업을 평가할 유럽 전문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요? 사막에서 철도를 건설한다고요? 바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이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막은 철도 건설의 극단적인 환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그곳에 보내려는 겁니다, 마틴. 당신의 전문 지식으로 모든 것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후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유럽 철도 공학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죠. 저는 항상 유럽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철도는 수백 년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치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176km의 선로, 29개의 역, 그리고 24km의 교량. 이 모든 게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막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이런 극한 조건에서 건설해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날 저녁, 저는 몇몇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철도 전문가들이었죠.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새 지하철을 건설하는 한국 기업을 점검하러요. 제 오랜 친구인 한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건설한다고? 그들은 분명 감당하기 힘들 거야. 아마 불가능한 건설 속도와 비용 절감을 약속해서 계약을 따낸 것 같아. 우리는 저녁 식사 내내 유럽 공학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한국 공학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우리 방식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기술 장비들, 그리고 여러 개의 노트북을 넣었죠. 또한 독일 철도 협회에서 20년 근속 선물로 받은 금색 펜도 챙겼어요. 그날 밤 깊은 모래에 빠져 멈추고 고장나는 기차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지만 그 감정을 빠르게 밀어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유럽 방식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를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위에서 보니 너무 정돈되어 보이더라고요. 곧은 도로와 완벽한 건물들이 있었죠. 리야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건설 현장에서 더위에 허덕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그려보고 있었죠. 이 여행이 공학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아마도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을지도 모르죠. 기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일 철도 전문가 마틴 그대로였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데 뜨거운 공기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런 열기는 처음 느껴보는 거였죠. 이곳의 공기는 냄새도 달랐어요. 건조하고 먼지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작은 모래 입자들이 햇빛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고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었죠. 이건 좀 놀라웠어요. 뭔가 덜 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을 떠나며 창문 밖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들이 곳곳에 서서 새 건물을 짓고 있었죠. 지금 지하철 건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고 유럽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30분 정도 운전한 후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제가 전에 본 어떤 철도 프로젝트보다 더 큰 규모였죠. 거대한 기계들이 흙을 옮기고 있었고 노란 헬멧을 쓴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반쯤 지어진 구조물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큰 크레인들이 선로와 다리가 될 무거운 금속 조각들을 들어올리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어요. 박 박사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엔지니어 그룹 근처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차에서 내리자 다시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이마에 땀이 즉시 맺히기 시작했죠. 박정호 박사가 저를 맞이하러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하얀 헬멧을 쓰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틴 씨, 이렇게 존경받는 유럽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완벽한 독일어에 놀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영어로 대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방식을 보게 되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지도와 도표가 벽을 가득 덮고 있었고 컴퓨터에는 다양한 카메라 각도에서 촬영된 건설 현장의 여러 부분이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터널 보링 머신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관찰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속도 기록을 세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널 보링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유럽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현재 세계 기록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런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그 기록을 깰 수 있을 거라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방 안에는 남녀 엔지니어 약 20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몇 명 보였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인 여성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터널 보링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화면에는 터널 입구에 있는 거대한 기계가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는데 바위와 모래를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원형 절단면이 있었죠. 우리 보링 머신은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단 헤드는 다른 지면 유형에 자동으로 적응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설명한 모든 것이 잘 설계된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 그들의 해결책 중 일부는 꽤 영리했죠.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자 모니터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링 헤드가 부드럽게 돌면서 인상적인 속도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온도, 압력, 진행 상황 측정 값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었죠. 1시간 후, 박 박사가 거리 카운터를 가리켰어요. 벌써 7m입니다. 그가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이 속도라면 24시간 안에 40m 이상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현재 유럽 기록은 하루에 32m에 불과했고, 그것도 이상적인 조건에서지 사막에서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건설 현장의 다른 부분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래에서 솟아오르는 다리 지지대도 보고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선로를 설치하는 모습도 보았죠. 어디를 가든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제를 찾고 유럽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인상적인 작업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게 되었죠. 이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공학에 대한 제 믿음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잠이 들면서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 임무는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곳에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매일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공학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알리 국왕님 본인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시는 날이었거든요. 모두가 들떠 있으면서도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현장이 평소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죠. 모든 작업자들이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거대한 기계들도 아침 햇살 속에서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컨설턴트들과 함께 서서 왕실 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알리 국왕님이 전통 의상을 입고 위엄있게 차에서 내리셨죠. 그가 지나갈 때 모두가 살짝 허리를 숙이고 있었죠. 박 박사가 국왕님을 새로운 자동화 열차 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룹과 함께 뒤따라갔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화면들이 전체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작동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기차가 운전사 없이 자동으로 어떻게 운행될지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 열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도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를 멈출 수 있었고요. 알리 국왕님이 질문하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는 이것이 유럽 프로젝트와 얼마나 다른지 눈여겨보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각 작은 부분을 수년간 테스트한 후에야 모두 합치는데, 여기서는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국왕님이 떠나신 후 박 박사가 저를 프로젝트 본부로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건설 현장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밝은 방에 앉았죠. 직원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사우디와 한국 요리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틴 씨? 박 박사가 물었어요. 속도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이 사막의 열기와 모래 속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타당한 우려입니다. 우리 재료 테스트 시설을 보고 싶으신가요? 점심 식사 후 그는 저를 특별한 실험실 건물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은 챔버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선로 조각, 열차 부품, 전기 시스템들이 이 챔버 안에 놓여 있었어요. 기계들이 열기, 모래 폭풍,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는 이 부품들이 바깥에서 직면할 동일한 조건이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50년 동안의 사막 날씨와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실제 지하철에 설치하기 전에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있죠. 저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국 재료들이 유럽 기준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죠. 일부 부품은 모래에 부분적으로 덮여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열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테스트 시설을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막에서 일하는 위험 중 하나였어요.
현장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관제센터로 서둘러 갔고 저는 뒤따라갔죠. 안에 들어가니 경보가 이미 울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자기 자리로 서둘러 가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거대한 갈색 구름이 건설 현장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죠. 저는 혼란을 예상했지만 대신 조직적인 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팀이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보호막이 자동으로 민감한 장비를 덮었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컴퓨터 시스템은 백업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민지가 무전기로 차분하게 말하며 대응팀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에게 자재를 고정하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죠. 폭풍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몰아쳤어요. 모래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바람이 너무 크게 울부짖어서 관제센터의 두꺼운 벽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2시간 동안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화면을 통해 보호 장치들이 자연의 분노에 맞서 잘 버티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자 박 박사가 점검팀을 조직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 피해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보호막으로 보호된 장비는 완전히 괜찮았고 몇몇 임시 구조물만 수리가 필요했지만 주요 건설물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현장을 걸으며 제가 박 박사에게 물었어요. 실패로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전에 첫 지하철을 건설했어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사고도 겪고 문제에 직면했죠. 매번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교훈을 가지고 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개인적인 폭풍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공학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유럽 방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된 것이었죠. 독일에 있는 저의 이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단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여러 면에서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방식보다 더 낫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님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죠. 통화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리야드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래 폭풍이 제 안에서 일어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배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직업적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죠. 존중과 호기심이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배울 기회를 놓치면서 오래된 믿음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도 있었죠. 밤에 빛나는 사막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어요. 한국 팀이 터널 보링 속도의 세계 기록을 깨려고 시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러 왔어요.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있었죠. 뉴스 기자들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건 제가 아닌데도 긴장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저에게 공식 관찰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제 임무는 측정값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었죠. 터널 보링 기계는 정말 거대했어요. 4층 건물만큼 높고 20대의 버스보다 더 무거웠거든요. 원형의 앞부분에는 바위와 모래를 뚫을 수 있는 절단 도구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 뒤로는 파낸 물질을 제거하고 터널 벽을 강화하는 긴 지원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른 아침, 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태블릿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기계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고 있었죠. 민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각 팀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진지해 보이면서도 들떠있는 표정이었죠. 정확히 오전 7시 박 박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거대한 기계가 웅웅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절단 헤드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모니터링 룸 안에서 우리는 화면을 통해 기계가 땅속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의 숫자들은 속도, 온도,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었죠. 매 시간마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계는 이미 유럽 보링 기계가 하루 종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일하면서 일부는 빠르게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터널 안의 온도는 신중하게 조절해야 했어요. 너무 뜨거우면 장비가 고장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콘크리트 라이닝이 제대로 굳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 팀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흥분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기계가 믿을 수 없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되면 세계 기록을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알리 국왕님이 다시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는 기록이 깨지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는 모니터링 룸에서 제 옆에 서서 과정에 대해 질문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설명했죠. 제가 이제 한국의 방식에 대해 얼마나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피곤했지만 너무 흥분해서 쉴 수가 없었죠. 기계는 계속해서 미터 단위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모든 수치를 지켜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작은 조정을 하고 있었죠. 마침내 다음 날 오전 7시 시작한 지 정확히 24시간 후에 시도가 끝났어요. 거대한 기계의 전원이 꺼졌고 최종 측정이 이루어졌죠. 터널이 하루 만에 47.5m 연장되었어요. 이전 세계 기록을 15m나 깨뜨린 거예요. 방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알리 국왕님이 환하게 웃으며 직접 박 박사와 그의 팀을 축하해 주셨죠. 그들이 악수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이 승리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측정값을 확인해야 했지만 결과에 대한 의심은 없었죠. 유럽 전문가로서 제 확인은 이 기록을 공학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 것이었어요. 박 박사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확인이 유럽 사회에서 이 성취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제가 정직했다는 것,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을 인정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전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진실이지 제 자존심이나 국가의 명성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저를 엔지니어 팀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판단 없이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비판이 아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의 기술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모든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적응시키고 개선한다고 했죠. 그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유럽의 공학 역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당신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거기에 우리만의 혁신을 더하죠. 반면에 우리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접근 방식을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을 거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추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내용은 동료들이 공학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내용이 될 터였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극한 환경 철도 건설에 대한 한국의 공학적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유럽 방식에 비해 우수한 적응성, 효율성,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디오, 데이터 시트, 성능 측정 값을 첨부했죠. 독일에 있는 제 동료들은 제 말을 의심할 수 있지만 증거에는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주 전에 리야드에 도착했던 마틴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게 되었죠.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제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앞으로의 길은 유럽 동료들의 질문과 의심에 직면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뮌헨 공과대학교의 큰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옛 동료들 몇몇이 뒤쪽에 팔짱을 끼고 앉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제 보고서를 읽었지만 직접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제목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죠. 21세기 철도 건설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화면은 리야드에서 한국팀이 세운 터널보링 세계 기록 인증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유럽 철도 공학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더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죠. 리야드에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든 공학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혁신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어요. 사막 모래에 맞게 설계된 특수 터널보링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져 현장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조립되는 다리 부분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등이 있었죠. 각 예시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 교수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몇몇 옛 동료들은 여전히 찡그리고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제 데이터에 보여진 인상적인 결과를 부정할 수 없어 보였어요. 모듈식 다리 건설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거대한 크레인이 미리 만들어진 다리 부분을 제자리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몇 시간 만에 연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작업이었어요. 이 다리 부분은 7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유럽 방식을 사용했다면 최소 6주는 걸렸을 겁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큼 오래 지속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재료들은 70년 이상 사막 환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건 같은 환경에서 우리 유럽 설계보다 15년 더 긴 수명이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통적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보여주며 발표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더 똑똑하게 일했던 거였죠.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만 붙들고 뒤처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났을 때 방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때 학과장인 슈미트 교수가 일어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군요. 마틴, 우리는 서울대학교 공대와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1년 후, 저는 대학 캠퍼스에 새로 지어진 연구실을 걷고 있었어요. 독일과 한국 학생들이
나란히 테스트 트랙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유럽의 안전 기준과 한국의 효율성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기차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초빙 교수로 한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제 옆에 서서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편견 없이, 그저 호기심만으로요. 그게 바로 공학의 미래입니다. 모든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죠. 제 사무실에는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모래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보관하고 있어요. 매일 그것은 저에게 제 여정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가끔 너무 자신감에 차 있거나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너무 확신하는 새 학생들이 저에게 올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병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들에게 묻곤 했어요. 그들은 보통 그냥 모래라고 추측했죠. 이건 내 자존심의 잔해란다.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았을 때 사우디 사막에서 모아온 거야. 학생들은 처음에 항상 혼란스러워했어요. 엔지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없다고 믿는 거야. 진정한 발전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할 때 일어나는 거란다. 제 여정은 단지 제 경력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럽 철도 회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도 바꿔놓았죠.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을 아시아에 보내 다른 방법들을 배우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학들과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최신 철도 설계에는 전 세계의 혁신이 포함되어 있었죠. 가끔 저는 리야드에서의 첫날을 생각합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던 그때를요. 제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가장 위대한 여정은 대륙 간의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오래된 사고방식과 새로운 이해 사이의 거리였죠. 비가 내리면 사막이 변화하듯이 제 마음은 마침내 가능성이 열렸을 때 꽃 피웠어요. 이제 사람들이 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저는 제가 설계한 어떤 다리나 터널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제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보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공학적 도전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